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개념 9. 이제 나폴레옹입니다. 프랑스 혁명 앞에서 마지막에 존재했었던 총재 정부의 어떤 장군이었으나 이제 총재 정부를 쿠데타로 뒤엎고 이제 나폴레옹의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1799년부터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이 돼서 1815년,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그가 이제 주름 잡았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영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통영 정부는 3명의 통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정부 형태입니다.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었고요. 1799년에서 1804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영 정부 시기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고 국외적으로도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 프랑스 은행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교육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고등교육이나 여러 가지 국가 공교육에 대한 제도가 안비가 되는 거고요. 앞에서 나온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포함해서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요,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되는데요. 이 이집트 원정이 성공했던 건 아니지만 로제타석을 해독해냄으로써 이집트학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를 예전 프랑스 혁명 때부터 공격했던, 혁명전쟁으로 공격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 격파하면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해요. 오스트리아를 격파를 하고요. 영국과 맺었던 휴전 조약이 아미행 조약입니다. 영국은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나폴레옹과 휴전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폴레옹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들이 결성한 그런 동맹을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프랑스 동맹은 다시 결성됐다가 끝나기도 하고 결성됐다가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영정부 시기의 일이고요. 이제 프랑스가 다시 돌아갑니다. 제1 제정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제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한 사람의 통령이 아니라 이제 유일한 황제로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노트르담 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습니다. 그렇게 전제 정치에 저항했던 프랑스 시민들이 이렇게 다시 황제를 환영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나긴 10년간의 혁명 과정을 거쳤던 이 프랑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다시 한번 원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가장 큰 영토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 유럽을 석권하고 제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패배를 했었던 것은 영국의 넬슨 제독과 맞붙었던 트라팔가르 해전이 아닐까 해요. 네, 그 이외에는 정말 거침이 없이 승리를 다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프로이센, 이제 러시아까지 격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은 신성로마 제국의 주축을 이루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 독일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이제 프랑스의 위성국으로 만들면서 신성로마 제국은 1806년에 해체됩니다. 우리 앞에서 종교전쟁 배웠을 때 30년 전쟁이 독일을 배경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했어요. 신성로마 제국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여러 나라가 참여한 국제전쟁이었는데 그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신성로마 제국이 거의 이제 사실상 해체 상태였고 이제 나폴레옹이 완전히 끝을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프랑스한테 협조적인 그런 국가들을 모아서 라인 연방 혹은 라인 동맹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언젠가 기출 문제에서 라인 연방의 국왕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라인 연방이 뭐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국가 중 하나였구나. 독일 지역에 위치했던 국가 중 하나였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럽을 제패했던 시기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몰락은
대륙봉쇄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일하게 이제 제패하지 못했던 지역이 영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국과 유럽 본토 간의 통상을 막는 봉쇄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영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나폴레옹이 의도한 것은 이것이었으나 영국과 교역하지 못하는 주변 유럽 본토의 국가를 더 힘들어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륙봉쇄령을 어기고 밀무역을 했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대대적인 러시아 원정, 모스크바 원정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1812년이에요. 그러나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을 때 청야 전술이라고 하죠. 모든 도시 주변에 모든 민가와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철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추위를 맞게 된 거예요. 이제 나폴레옹의 군대가 추위를 맞게 되면서 동장군을 만나서 오히려 굉장한 참패를 하고 많은 희생을 보고 돌아와야 했던 그런 전쟁이 러시아 원정 혹은 모스크바 원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대프랑스 동맹이 또 나폴레옹을 몰락시키기 위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게 라이프치히 전투예요. 1813년인데요. 대프랑스 동맹군에 프랑스군이 패배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황제 위에서 퇴위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엘바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나폴레옹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엘바 섬에서 탈출해서 100일 동안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그 100일 동안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을 다시 대프랑스 동맹군이 공격해 온 게 워털루 전투예요. 이게 1815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대서양 앞바다에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폴레옹은 19세기를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영향은 뭐 프랑스 내부에도 굉장히 많았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의 19세기를 규정하는 두 개의 사상이 나폴레옹 때문에 전파가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예요. 이 뒤에서 19세기 얘기할 때 이 두 개의 사상을 갈래로 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세요. 자유주의라는 건 어떻게 해서 확산이 되냐면요. 이 나폴레옹이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고 위성국으로 만들고 제국령으로 만들면서 그 이념이 담긴 나폴레옹 제도를 실시를 하기도 하고 뭐 법전을 똑같이 적용을 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이 돼요. 그리고 이 프랑스 나폴레옹군의 공격을 받은 여러 나라들도 나폴레옹의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민족 의식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프랑스 침략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특히 프로이센이라던가 오스트리아라던가 이런 나라들에서 민족주의가 고양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의였 아니건 어쨌건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퍼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폴레옹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사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박세훈 선생님 책 183쪽이에요. 대륙봉쇄령이 이것 자체가 사료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대륙봉쇄라는 말이 없어도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영국 여러 섬에 대한 봉쇄를 선포한다. 영국과의 모든 교역과 서신, 편지도 금지해요. 모든 영국민은 신분과 조건을 막론하고 우리와 동맹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즉시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영국민의 창고와 상품은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간주된다. 거의 전시 상태임을 선언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수특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나폴레옹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일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프랑스 혁명을 끝낸다, 완성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의 성과를 계승하여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명목 아래 프랑스 은행을 설립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요.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 혁명의 그런 이념들,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들을 반영해서 편찬한 법전입니다. 네, 국민교육제도 정비도 나오고요.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나폴레옹 법전은 고대법과 혁명 당시의 여러 법을 집대성하여 만든 법전이에요. 자유, 평등, 그리고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나폴레옹이 다른 유럽 지역을 제패하면서 유럽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어서 각국의 근대법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지도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황을 좀 함께 염두에 두면 좋겠는데요. 나폴레옹이 여기 파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각 지역을 석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빗금으로 된 것이 프랑스 제국령, 직속 영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복당한 뭐 프로이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위성국이 됩니다. 거의 뭐 나폴레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이렇게 하죠.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이 형을 왕으로 앉혀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의 동맹국이 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하얀 상태로 나와 있게 되고요. 영국도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네,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 여기 다시 나와 있지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파가 되면서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죠. 그래서 각국에서도 구체제에 대한 저항이 지속됩니다. 민족주의도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나라가 함께 뭉치거나 혹은 통일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이 뒤의 단원 19세기에서 계속 될 거예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아무리 짓밟아도 계속 움직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밑에 자료 플러스를 통해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를 봅시다. 네, 두 개의 상반된 평가예요. 둘 다 독일 철학자인데요.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라면서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피이테는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라고 침략자일 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했다라는 것과 군사적 침략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대요. 이탈리아가 당당히 열강 대열에 동참할 때가 왔다. 여러분은 이탈리아의 위대함을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로막고 인권을 타협하는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연설을 나폴레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탈리아 영토를 멋대로 처리함으로써 프랑스에 대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혁명과 그리고 나폴레옹까지 그리고 맨 앞부분에 있는 근대 사상까지 참 어려운 부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했어요.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 부분 이 수능 특강 문제질이 선생님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 이외에는 기출인데요. 기출을 또 우리가 약간 저장을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잘 풀고 오답도 하고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